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수출 1조 달러 진실 공방, 총선에서 심판받을 당은, 또 삼성 반도체 공장 정전, 당뇨 관리기기 보험된다. 이 네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네,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슈 네. 수출부터 좀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수출 지난 한 해 또 계속 얘기가 되고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어제였죠. 이제 신년 첫날인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 수출 성적표를 내놨는데 우선 작년 성적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작년에 지금 수출 1조가 아니고 무역. 그러니까 무역 수출과 1조군요. 수입이 합해서 네. 1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무역 의존도라는 게 한 68%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경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출이 5,242억 달러, 수입이 5,032억 달러에서 사실상 이제 수출은 10% 정도 이제 줄었고요. 예. 10% 이렇게 두 자릿수 줄은 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수입도 같이 6% 정도 줄어서 사실 이제 수지적으로는 사실 흑자를 냈습니다. 네. 근데 보면 이제 반도체 등 주력 20개 종목에서 수출은 이제 14개가 좀 줄었고요. 대중국 수출도 좀 줄은 부분. 근데 이제 2016년대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예. 1조 달러를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그렇네요. 이제 3년 연속 지금 1조 달러를 넣었는데요. 전 세계에 1조 달러를 넘는 한 번이라도 넘어본 나라는 10개국밖에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넘는 한 번이라도. 근데 오. 그걸 3년이나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사실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을 그렇죠. 줄 알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107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랬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한 320억. 네. 그다음에 유가 하락이 134억. 그래서 일단 정부로서는 자랑하고 싶은 숫자들은 나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불만인 게 있죠. 왜냐하면 두 자리 숫자의 수출 감소. 이거는 우리가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구조로 봐서는 내수 위축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면서 전체 큰 숫자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10%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불황령 흑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1조 달러가 유지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팩트는 좋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팩트 그 내용도 괜찮은 게 뭐냐면 1조 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업 기반으로 무역 흑자를 낸 나라는 세계에서 3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독일, 한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이 자본의 이동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이 1조를 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제조업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계속 지적해 온 거는 5대 수출 품목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네. 차화정, 반도체 이거고요. 네네. 근데 5대 수출 대국이 10년 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바뀌니까 점점 더 지금 수출 감소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숫자들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 앞서서 저희가 무역액 추이를 한번 봤었는데 그 무역액 추이를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2016년도에는 1조 달러 밑으로 한번 떨어졌었고 그 이후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제 3년 연속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네. 게 이제 정부가 좀 내세우는 부분인데 지금 2016년 같은 9천억 정도를 기록했던 부분도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당시에 저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만 그러니까요. 저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수출 단가 착시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7년, 18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격이 좋을 때 구조조정과 제품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착시 현상으로 네.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았죠.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가 좀 든든할 때 그때 조금 더 구조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무역선의 다변화 매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좀 빠졌고 생각보다 이 정부에서 계속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건 피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게 더 문제죠. 네. 진단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잘못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고요.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반도체요. 물량은 계속 늘어왔어요. 이 가격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수출액 이것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진짜로 다시 한번 세밀하게 네. 이 뭐 어디에 가는 건지 이게 어디에 쓰여 있는 건지 분명히 이제 따져야 되는 숫자고요. 2017년도에는 반도체가 늘었던 게 이 데이터 센터의 뭐 이 설비 확장이었는데요.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그 당시에 이 뭐 D램이든가 메모리의 이 설치가 늘었던 거에 2배 이상 되는 5G의 기여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분석을 해야 진짜로 큰 장, 슈퍼 호황 사이클이 다시 열릴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수출이 지금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어요. 10% 감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올해는 어떤 전략이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내재적인 그런 우리가 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5대 품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는 비용 싸움을 하고 있고 일본하고는 기술 싸움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네, 그 부분들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가고요. 재미난 거 하나가 현상이 이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지날 때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수출 확대 정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 일본의 그런 전철을 밟느니 말느니 하는 그런 부분들에 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일본이 어떻게 20년을 돌파하고 탈출했는지는 수출의 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연구와 정책적인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부터는 저희 법무법인 해명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도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한 해 뭐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스트레스 또 분노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이제 새해 첫날부터 다양한 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과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살펴볼까요? 50%를 넘어섰네요, 그래도. 네, 새해 첫날부터 이제 그 국정 수행과 관련된 지지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네. 현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을 긍정 평가가 50%를 지금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리서치에 의해서 한국일보가 의뢰한 한국 리서치 결과도 예. 긍정 평가가 50%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상승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도 마무리가 되어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오늘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예. 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일부분 성과들이 나타난 점 등을 비추어 봐서 국민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국정 수행에 대한 어떤 지지율도 다소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새해 첫날 문 대통령 아차산으로 신년 등산을 가기도 했고 뭐 일단 지지율도 50% 안착하고 분위기는 좋은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뭐 지금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 외에 다른 또 이 여론조사를 보면 네. 사실 또 40% 밑에 아, 그래요? 머무는 그 R 서치 같은 데서는 지금 46%고 또 2.8% 떨어졌어요. 근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 좋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거는 84%까지 갔던 것이 39%까지 떨어졌다 다시 반등하는데 예. 자, 뭐 이 과거사들은 우리가 잘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자, 44%에서 그럼 50%대로 이렇게 약진을 한 배경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측근 정책 담당자들이 분명히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50%에 도취해서 이것이 뭐 선거로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뭐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앞에 선거가 이제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중간에 있는 선거는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민생과 경제에 조금 성과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걸
오셔야 우리 국민들도 화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를 이제 성과를 좀 내는 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아무래도 4월에 이 총선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해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아예 질문을 했더라고요. 심판을 받을 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여론조사를 결과를 했는데 결과가 네.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43.5% 그리고 자유한국당 22.5%고요. 정의당 6.6%, 바른미래당 4.4%, 새로운 보수당 3.8%입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좀 격차가 늘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그 전국을 거치면서 예. 패스트트랙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어떤 리더십인가 정치적인 어떤 해결의 어떤 그 과제 수행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제 이런 응답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반사이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좀 지지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총선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내부 결속의 문제라든가 총선 과정에서 어떤 예비 경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고 한다면 예.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제1야당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진한 면이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바로 내일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시겠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43.5%. 높네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근데 이제 요번에 국회의원 뽑는 데는 또 비례 투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네. 비례 또 비례대표 정당이 대회가 되는데 있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땐 지금 부동층이 한 23% 정도 되고요. 사실 또 저 민주당에서는 뭐 40 지금 뭐 3% 되지만 비례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은 30%대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네네. 뭐 이 선거제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비례로 간다 그러면 이 투표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 전체의 공동선이 아니라 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이념이나 지역으로 이게 몰릴 수 편파적으로 있다. 몰릴 네. 수 있으니까 과연 이러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다듬을 수 있는 선거를 요번에 할 수 있는 거냐. 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진짜 국민의 가치를 한 방향으로 몰아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명확한 그리고 또 지금 뭐 서로 꼼수라 그랬고 비례정당을 또 뭐 세운다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반도체 공장 정전 관련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일반 가정집에도 정전이 되면 뭐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이라는 큰 회사 그것도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화성 신수원 변전소에서 송전 케이블이 이제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정전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전원 공급 장치가 바로 즉시 가동돼서 정전했던 시간은 1분 내지 2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문제는 1, 2분 안에 그 동시간대에 생산 라인에 있었던 반도체 물품들이 모두 다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억의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전사고 이후에 과거에도 정전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1, 2분 후에 바로 복구가 됐습니다만 이 짧은 기간, 이 짧은 찰나에도 바로 수십억 원의 피해로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막 좋아지는 시기에 놓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닐까요? 근데 이게 또 역으로 말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 가격이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반도체의 지금 3대 키워드가 뭐냐면요.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고 수요가 네,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재고 감소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재고 감소에 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업체에서 16주 어치에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있어서 네. 뭐 재고가 줄어든다는 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소각이 그렇죠. 아니 도시바가 작년 6월달에 예. 13분 정전이 됐거든요. 예, 예. 그때 뭐 한 20일 정도 복구를 못하고 네. 3개월도 안 됐을 때인데 그러면서 낸드 프레시 가격이 7월부터 올라갔어요. 올라갑니다. 예.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뭐 잘 수습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순간 정전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하시겠는데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해야 되고요. 뭐 평택에서도 한 28분 정전됐을 때는 한 500억 났거든요. 그렇죠. 라인에 있는 네. 웨이퍼를 다 전량 폐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아마 이 뭐 손익 계산이 지금 빠르시게 됐는데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예상치 못한 또 의도하지 않은 이 전력 공급이 끊긴다는 건 좀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삼성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일어나는 문제가 이제 대책이 필요하고 또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이제 본사 차원에서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설비에 대한 투자도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정전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죠. 28분 가까이 돼서 네. 그때 피해만 500억 원으로 추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 지중 케이블이 문제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설비 투자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인재라는 사고가 있는데 안전관리 그리고 관련자들의 업무 속도 이런 것들도 좀 매뉴얼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이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아침 이슈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당뇨병 관리 기기를 구매할 때도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예. 지원을 하면서 이제 기기를 하고 이건 이제 왜 당뇨는 이렇게 피를 우리가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예. 없이 센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항상 이면이 있죠. 건강보험료는 3.2% 올라갑니다. 아, 보험료 네, 올랐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사회 안정만 하고 이런 편리한 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항상 이 정책에는 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과연 이렇게 우리가 벌릴 때 진짜로 우리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이나 이 건강보험 같은 것들은 큰 그림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툭툭 하나씩 던지는 것보다 몇 년까지 뭘 해서 그다음에 우리 건강보험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던졌을 때 국민들이 박수치고 기꺼이 인상된 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저희들도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근데 이번 당뇨 이 관리기기에 대한 보험 적용되는 것이 전체 당뇨가 아니라 소아 당뇨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소아 당뇨 환자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주로 10세 전후에 이제 발병을 한다라고 하고요. 아이 때, 그러니까 어린이 때 이제 발병을 했다가 성인이 된 환자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당뇨병의 이제 특징이 지속적으로 이 혈당을 측정을 해야 관리해야 되고 되죠. 인슐린에 대한 어떤 수입이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많은 측면들이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예. 이번 정책으로 소아당뇨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 당뇨 환자에 대한 급여 지원이 아니라 소아당뇨에만 지금 한정돼서 그쵸.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네. 뭐 사실 당뇨라는 질환이 만성 질환이긴 하지만 이제 관리를 안 하면 바로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관리 기기를 지원해 준다라면은 어찌 됐든 간에 뭐 소아당뇨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이겠네요. 그럼요. 당뇨는 항상 쇼크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장에서 이 수치들을 재지 않으면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이 어린 친구들이 아이들이, 예, 네. 가서 할 때 바로 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저기도 나옵니다. 연속 혈당 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이 어떤 어드밴스 때 이제 기기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계속 하는데 저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 구체적인 지속적으로 해서 뭐 세부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예. 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소아당뇨 환자 저거와 더불어서 우리 임산부들께서는 초음파하는 것도 이번에 포함이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네. 조금 우리가 뭐가 앞으로 일어날지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미리 좀 알겠습니다. 세밀한 정책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이슈 최양호 고문 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